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을 이어드립니다. 오늘도 뉴스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죠. 임시 예산안 통과에 실패하면서 7년 만에 셧다운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던 증시 4거래일 연속 강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43포인트 오른 46,441에 마쳤습니다. S&P 500도 22포인트 올라서 6,711, 나스닥은 95포인트 올라서 22,755, 두 지수 모두 종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그간의 경험상 이 셧다운은 일시적일 것이다. 결국 의회는 합의할 테고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위기인데요. 다만 지금은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점, 양당 갈등의 골이 깊어서 사태가 길어질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비농업 고용 지표 등의 정부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 오리무중 속에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성 또는 오히려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미 증시에 국내 증시에는 호재가 겹쳤죠. 연휴를 앞두고 역대급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 넘게 올라서 아예 사상 최초 3,500선을 넘고 출발한 코스피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 87포인트 오른 3,543인데 현재는 3,550도 뚫어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9만 전자, 사상 첫 40만 닉스,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알린 이 9기업의 질주가 상승을 이끄는 중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5포인트 오른 851로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잠시 미국 이야기 좀 해볼게요.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까지 활용하면서 야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이 영상 속의 인물은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인데요. 흑인인 제프리스 의원에게 이렇게 멕시코 전통 모자와 코수염을 씌우고 본인은 이렇게 멕시코 전통 음악을 연주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불법 이민자의 표를 노리고 보건의료 예산 복원을 외치고 있다. 여당 지지층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할 의도라는 겁니다. 멕시코인과 흑인 라틴계 이민자 비하다. 각계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밈에 분노할 시간에 민주당은 셧다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라고 백악관은 맞서고 있는데요. 셧다운이 전례 없이 길어질 거란 우려 속에 이런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기억하시나요? 한국계 미국인 스타셰프 에드워드 리가 이번 에이펙 정상 만찬의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출연 전에 이미 2023년에 백악관에서 한미 국빈 만찬 음식을 준비한 경험이 있죠. 적임자로 낙점받았습니다. 한식에 대한 그만의 재해석, 21개국 정상과 기업인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눈길을 끄는 건 또 있습니다. 어제 출시된 에이펙 정상회의 기념 굿즈,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신라 금관을 주제로 했는데요. 금관과 황금 유물을 형상화한 키링, 부채 등이 캐디언 뮤즈의 인기를 넘어설까 관심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과 온라인숍에서 일제히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북 산불 피해목은요, 이 에이펙 행사장의 탁자와 의자가 됩니다. 한 가구업체가 이 피해목재를 활용한 3억 원 상당의 사무 가구를 에이펙에 무료 협찬하기로 했다죠. 괴물 산불에 불탄 우리 나무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과 시진핑 주석의 의자로 쓰인다. 산불 피해 극복의 패러다임 전환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첫 구속된 이야기인데요. 매 끼니마다 경호처 직원들이 마치 기미상궁처럼 독극물 검사를 했다. 창문에 가림막도 설치하고 주변 세계 수용실도 비웠다. 안 그래도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이 서울구치소 내부에 진공 상태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같은 내용을 교정당국으로부터 확인했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의 주장입니다. 이에 1.8평 독방에서 서바이벌,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여권 간의 여론전이 팽팽한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가 됩니다.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만 일부 중계되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전망대로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통일교 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은 유지됩니다. 법원이 두 사람이 청구한 구속적 부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머물면서 나란히 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챗 GPT 아시나요? 사람처럼 똑똑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어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손잡기로 했고요. 용산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Welcome. Thank you very much. 네, It's a 한번 뵙고 great honor. 싶었어요. I've always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Oh, thank you very much. 제가 챗GPT의 유료 구독자입니다. I'm paid subscriber. 과거에 만화에서 보던 게 현실이 됐는데 아마 저는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것과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very much will do that.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샘 올트먼 CEO와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과 AI 관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샘 올트먼 CEO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오픈 AI가 어떤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픈 AI의 이번에 이제 취지는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성형 AI가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한국의 뭐 동남부, 서남부 지역에다 짓는 건데 이거에 대한 협의를 이제 들렸고 또 동시에 대통령도 예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가 왜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일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한국과 조금 같이 할 것이 많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오픈 AI에서 지금 출시한 챗 GPT 같은 경우에 뭐 활성 사용자 수라던가 아니면 유료 사용자 수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네, 뭐 그럼- 인구당으로는 1위래요. 인구당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네. 미국이 한 600만 명 정도고요. 네. 우리나라가 50만 명 정도인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인구 차이가 한 6배 정도 나니까 네. 그러면 아마 2위인 것 같긴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에선 1위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사용자 수가 뭐 챗 GPT가 4.5배가 증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런 AI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거 처리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 AI에서 지금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미국 내 데이터 센터들을 아주 많이 짓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지? 또 우연치 않게 한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과 같이 할 것이 많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과 같이 할 게 많다. 그런데 지난 6월에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울산의 SK와 함께 7조 원을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었고요. 어제 대통령실은 구글과도 협력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노크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잘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AI 반도체에 필요한 이제 HBM이라고 하죠. 이 HBM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전체 HBM 생산량의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 이 AI 개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웨이퍼 생산량 월 기준으로 한 90만 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정도의 생산 역량을 가진 국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이런 AI 반도체 허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픈 AI 모두 손을 잡았는데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국가적 비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유엔 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AI 3대 강국을 위해서 SK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꾸준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I 3대 강국으로 계속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예방하기 바로 이 접견 있기 바로 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샘 올트만 오픈 AI는 서로 또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 드린 게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이름을 스타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핵심 파트너로 하기로 했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 지금 AI 사용자가 굉장히 많고 AI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 AI 데이터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 짓겠다는 프로젝트고요. 이거 주체가 누구냐면 오픈 AI, 샘 올트먼이 CEO로 있는 오픈 AI와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 이 두 회사가 주체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오라클 같은 회사들도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규모가 어느 정도냐? 향후에 투자 규모가 5년간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700조 원 정도 되니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가 좀 넘거든요. 네.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뭐 우리 황민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웨이퍼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청자분들 혹시 그 반도체 만들 때 밑에 반짝반짝한 빨간색, 반짝반짝한 은색의 이 조그만 판 같은 거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 저거죠? 이제 저건가요? 아직 안 나오네요. 그 피자를 만들 때 피자 밑에 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웨이퍼가 90만 장 정도 월에 필요한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인데 네. 현재 월간 전 세계의 이 웨이퍼 생산량이 한 150만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인해서 필요한 D램 반도체 양이 어느 정도일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I 관련 반도체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회사가. 네, 쉽게 맞습니다.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 금액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1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얘기도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아무래도 그 AI용 데이터 센터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HBM이라고 하는 고사양 반도체입니다. 이 고사양 반도체로 만약에 이 필요한 물량을 다 공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월간 한 최대 90만 장 정도 공급을 하게 되면 월 매출이 약 10조 원 정도 나옵니다. 월 매출이 10조 원이요? 원이요. 그러니까 10조 원 곱하기 12를 해보면 연간 매출이 한 120조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네. 그렇게 계산이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일 것 같은데 SK와 삼성전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같이 받는 거? 같은 걸 공급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아마 한 그 HBM 아까 말씀하신 그 반도체 한 전체 물량의 25% 마켓 시어를 갖고 있거든요. 네.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이 AI 생태계 안에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본 게 하나가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부분인데요. 네. 삼성이 지금 추진하는 게 이제 수상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상 데이터 센터가 이제 오픈 AI가 지금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하고 관련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이러한 그 데이터 센터를 바다 위에다 짓는 거죠. 수상 데이터 네, 센터요. 수상이요. 네네. 그래서 열이 많이 나서 그런 그래서 건가요? 포항 앞바다에다가 이제 짓는데요. 탄소 배출량도 많이 줄이고 열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이제 설치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것이 실제로 하나의 어떤 그 품질 규격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표준화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삼성이 오픈 AI와 같이 해서 수상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발표는 매우 좀 야심찬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오늘 주가는 오늘 코스피 지수 엄청 높았고요. 삼성전자도 9만 전자를 4년 9개월 만에 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12%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진짜 다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장 마감할 때 9만 전자 그다음에 40만 닉스가 현실화되느냐 이제 지켜볼 일이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모멘텀을 갈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매우 청신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사이클도 계속 이제 뭐 계속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지금 이 추세로 봐서는 2027년까지 계속
반도체 업황도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업계의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동안의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재용 회장은 7월에 썬밸리 갔었고 실리콘밸리 방문할 때마다 샘 올트먼을 만난 것으로 사진들이 계속 보여졌어요. 네, 그러니까 썬밸리가 어디 있는 거냐면 아이다호주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2025년 7월에 그 국제 비즈니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회의인데요. 네. 여기는 뭐 빌 게이츠도 오고 저커버거도 오고 팀 쿡 애플 CEO도 오는데 여기 이제 올트먼 회장을 따로 만났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서 네. 이번에 9년 만에 참석을 했거든요. 9년 만에 참석을 해서 누굴 만났나? 만난 사람 중에 샘 올트먼 CEO 개인적으로 만났고 현재도 개인적으로 직접 통화하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어때요?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먼저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샘 올트먼과의 인연은? 네, 그러니까 2023년으로 이제 2년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HBM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는 HBM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납품도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요. 아무래도 샘 올트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께서 사실 뭐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공부도 하셨고 사실 미국 문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굉장히 두 분 보면 좀 친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 네, 나오네요. 저렇게 개인적으로 네네.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샘 올트먼 회장이 SK 빌딩 갔다가 이제 거기서 회의하고 나오면서도 굉장히 막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엄지척했던 그런 사진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셋의 동맹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우리나라 기업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보니까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이 있긴 있겠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좀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올 초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나마 상반기에 반도체 수출이 좋았거든요. 네. 반도체 수출이 좋은 거는 금액, 물량 뭐가 좋았냐? 둘 다 좋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좋았다는 건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 좋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호재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납품이 계속 이제 퀄 테스트만 되고 납품 소식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이 본격적으로 HBM 쪽에 이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냐 없냐에 좀 기로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번 AI 협력을 위해서 반도체나 뭐 조선에 투자할 때 금산 분리 완화를 검토한다. 이런 시사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번 그 오픈 AI 이제 얼트만과의 회동에서 좀 주목을 끌었던 부분이 금산분리 완화죠. 이게 거의 1982년도부터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어떤 규제죠. 그래서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편법 승계를 좀 막기 위한 어떤 제도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할 것이 이제 왜 그런가를 어떤 배경 설명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빅테크 기업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제로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출자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떤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업형 벤처 캐피털 라든지 그걸 CVC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실제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어떤 기업 펀드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40% 정도로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완화가 필요해야지만 이 대기업, 빅테크 대기업 집단이 이 AI 생태계에 과감하게 좀 투자할 수 있다. 한 예로 이제 소프트뱅크,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어떤 금산 분리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 AI 동맹은 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국내 AI 특수를 누릴 곳, 이곳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에서도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AI를 계속해서 이제 엣지를 주면서 여기를 좀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지을 때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정이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연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내 이번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MOU를 맺은 지역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이나 울산이 네. 한 축이고요. 네. 전남 쪽이 또 한 축입니다. 네.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망이 어디 있을까요? 포항이랑 울산 주변엔 뭐가 있죠? 뭐가 있냐면 원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는 이번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거기다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태양광들을 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K-팝 필두로 해서 K-컬처 인기 대단한데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공동위원장으로 문체부 장관과 함께 가수 박진영 씨가 위촉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이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K-컬처가 앞으로 가졌으면 하는 위상은 바로 한국을 엔터 팬덤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2027년 12월부터 매년 12월에는 한국에서 페노미넌 페스티벌을 열고요. 2028년 5월부터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이 페노미넌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촉장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의 위촉함. 2025년 10월 1일 대통령 이재명. 네, 출범식 보셨습니다. 이 민간 위원들 26명도 어제는 위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SMM,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대표들도 대거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들립니다. 이게 이제 좀 더 큰 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가진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부 중에 최초로 그 대선 10대 공약에 K-컬처, 그 문화 대중문화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부응시키겠다라는 것을 10대 공약 안에 넣은 첫 번째 정부입니다. 네. 목표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전에 박진영 그 위원장께서 나와서 했던 얘기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향후에 대중문화 K-컬처 발전시키겠다. 저 기억 남는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한 네. 10년 전쯤에 읽었던 기사인데 영국의 GDP의 그 당시에 여전히 0.1% 정도가 비틀즈 관련된 프로덕트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키운 대중문화 그룹 하나가 네.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경제 근간이 되는 그런 좋은 예인데요. 그렇게 대중문화를 활성시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품 혹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근간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그러면 사실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정부의 그런 정책 의지와 함께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과의 교류와 서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진영 위원장의 임명이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제 그 민간위원 26분 임명되신 분들을 면면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기획사라던가 내노라 하는 그 문학의 여러 기업들의 CEO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 큰 플랜의 일환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박진영 위원장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이 페노미넌 페스티벌, 그러니까 코첼라를 뛰어넘는 콘서트를 기획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콘서트를 만들겠다 이거죠. 코첼라는 어떤 콘서트인가요? 네, 코첼라는 1999년도에 시작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인디오라는 지역에서 2주간 개최되는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매년 약 한 30만 명의 관객과 함께 우리나라 이제 잠실 경기장 기준으로 한 92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그 오피니언 리더들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이 다 모이고 또 동시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그 23년도에 우리나라 블랙핑크가 여기 그 K-팝 아티스트 최초로 그 첫 번째 무대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도쯤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룹 빅뱅하고 샤이니 뭐 이렇게 해서 다 한다고 해서요. 아마 이제 이게 이제 그들만의 리그였다가 이제는 K-팝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K-팝의 중심이 우리나라인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못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과감하게 박진영 위원장이 또 제안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이 출범식장에서는 K컬처 체험 공간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대통령과 박진영 위원장이 말한 내용들도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봤던 게 아주 독특한 힙합 문화 이걸 하면서 어마어마한 소속감을 이 응원봉을 하십니다.
여기는 다 있고요. 네, 이렇게 원래 모아서 찍던데. 모아서. 포토카드라는 건데요. 네. 이게 어떤 그룹의 앨범을 사면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멤버께 들어있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아, 옛날 딱지복 비슷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보면 딱지볶이 같은 거. 네, 저는 한복 두루마기 입은 모습부터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응원봉 얘기 있었고요. 포토카드가 딱지 뽑기 같다. 뭐 맞는 얘기네요. 네, 포토카드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저는 제 허리가 막 휘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저도 네네. 포토카드 저게 랜덤이어서 그런데요. 네. 응원봉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겨울에 우리 탄핵 집회에서 아주 많은 뭐 젊은 층들이나 그 젊은 층들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응원을 했다. 그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서로 다른 응원봉을 들고 왔다라는 건 서로 다른 색깔로 각자의 개인적으로 뭉쳤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 위로 뭉쳤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의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 행사 이후에 또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들이 또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BTS 리더 RMC 포토부스트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도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포토부스나 이런 뭐 인생 네컷이라도 한데 거기 가보시면은 아마 그 프레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기서 이제 RMC가 참여한 게 아니고요. 그 프레임으로 아주 고정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박진영 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거죠. 근데 이 조합이 여기에 이 RMC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아마 기존에 있는 프레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찍은 건데 실제로 RMC가 SNS를 통해서 반응을 보였대요. 그래서 보여가지고 오 마이 갓, is this 합성이라는 이제 멘트를 올리면서 전 세계 이제 또 팬들이 SNS에 또 댓글도 달고 해서 아마 이런 재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딱딱한 어떤 출범식이 아니라 뭔가 좀 이 안에도 콘텐츠가 좀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대중문화의 출범과 함께 K컬처 더 큰 도약이 있기를 또 관련 산업에도 더 좋은 영향들이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추석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내일부터가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추석 차례상 비용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 추석 한 주 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주 전이 한 1.8% 정도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체감은 그렇게까지 되진 않는데 시청자분들이 네. 보시기에는 저희 이게 물가가 상승한 것과 실제로 물가가 누적적으로 쌓인 것이 좀 다른 상승률과는 좀 다른 거죠. 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뭐 가공식품 물가 계속 높다. 농수산식품 물가 높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덜 와닿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뭐 그렇게 봤을 때도 작년보다 좀 과실 같은 것들의 가격들은 좀 안정된 편,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한테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사 보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업체보다 한 7%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래도 전통시장에 가시는 게 좀 낫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24개 품목이라고 합니다. 쌀, 시금치, 한우, 양지 등 15개 품목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좀 더 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유통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장이 더 싸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은 사실 전통시장 가면은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좀 할인 대책도 이번에 정부 대책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정부 대책에 이제 할인 지원이 오는 5일까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 축산, 임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수산물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있는데요. 여기 12일까지입니다.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좀 지원하는 이러한 다양한 할인 행사들이 이 전통시장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실속형 차례상 뭐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또 불티나게 팔리는 물건들이 있다고 해요. 이게 최근에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아이템인데요. 휴대용 제기 세트입니다. 네. 저희 그 보통 추석 때 같을 때 그 성묘 같은 거 많이 가죠. 그럼 산소에 가시는데 그때 기존에는 막 종이컵이나
종이 접시 같은 거 다 싸들고 이렇게 가셨어야 됐었는데 이 휴게용 제기 세트 제가 보니까요. 네. 이렇게 상을 접고 다니다가 이걸 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 그릇이 한 접시가 3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저희 술 올려놓을 수 있는 술잔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데요. 제가 이거 후기를 한번 봤더니 늘 종이컵, 종이 접시 갖고 다니는데 요 아이로 갈아탔습니다. 만족합니다, 만족.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다이소가 굉장히 재미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이소는 어떻게 그런 걸 좀 만들까요? 어떻게 보면 다이소의 철학 자체가 싸게 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물건 가격이 비싸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요 제기상이 2명용이 아니고 1분용이에요. 그러니까 1인 제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상 2분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낮추면서 좀 더 핸디하게 만든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이소의 지금 요 제기상의 성공 비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명절 다가오면서 차례상만큼 고민되는 게 또 명절 선물일 텐데요. AI가 연령대별로 뭐 받고 싶은 추석 선물 리스트 뭐 이런 걸 찾아봤다고 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AI는 이제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챗GPT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대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이라고 합니다. 2위는 현금, 3위는 화장품 액세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30, 40대를 놓고 봤는데 1위부터 3위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생활가전 뭐 이렇게 되고요. 또 챗GPT가 조사한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선물 리스트 1위로 홍삼, 한약, 건강보조식품, 2위가 안마기 등 해서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좀 예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도 20대, 30, 40대, 5, 60대의 1위 받고 싶은 추석 선물 리스트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문화 활동이라든지 또 구매력이 아무래도 좀 더 있으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상품권을 선호한 것 같고 또 30대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좀 30, 40대는 건강에 대한 또 선호도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어떤 처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러한 어떤 선호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비용 부담에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그러니까 떡값이라고 하는 그 휴가비가 400만 원 넘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네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 직장인들 평균 월급이 42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명절 떡값이라고 하는 게 425만 원. 결국 직장인 평균 월급이다. 그러면 요게 기사화되면 아마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내 월급보다도 많네라고 생각하실 만큼 많은 비율이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어떻게 책정되는 거냐면 국회의원 본봉의 60%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정률제로 줬을 때 한 25% 정도 이 추석을 드린다고 하고요. 네. 정액제로 드릴 때 한 71만 원 정도 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런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에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한 대여섯 배 넘는 금액이다.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부분 화면에 같습니다. 한 SNS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휴가비 전액을 기부한다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예, 김미애 의원인데요. 작년에도 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김미애 의원 말고 다른 의원분들의 미담 사례가 좀 소개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아마 김미애 의원만 작년하고 올해 이거 계속 반납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 이제 시작입니다. 황금 연휴 앞두고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3,500선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모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모습에 눈을 빼앗겨버렸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질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분 모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짚어보도록 하죠.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차영주 소장님과 목요일 방송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옛 감성을 자극하는 뉴트로 열풍에서 생겨난 트렌드죠. 할머니와 밀레니얼을 합쳐서 할메니얼 트렌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 MZ들이 의식주 전반에서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이 할머니 감성을 탐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글로벌적인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전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세대, 뭐 할머니 세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겪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복고로 회귀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틱톡에서 우리가 이제 할머니 세대, 그랜마네어라는 해시태그를 한 2,000회 정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2천만 회. 2천만 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할머니 세대에 했었던 감성들을 젊은 세대들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면 셀프 피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정원 가꾸기, 베이킹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정적인 것들이죠. 아무래도 할머니라고 우리가 이제 일컫는 그러한 어떤 아이콘들을 놓고 본다라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일찍 주무시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뜨개질과 자수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다라고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좀 즐기고 있다라고 봐요. 자, 왜 집에서 즐기는 것들을 많이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캐나다 공식 관광청에서 영국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Z세대들이 하루에 야외에서 얼마를 보내느냐라고 하니까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49분인데요. 예, 이건데 이 중에서 24%가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머무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저를 보는 듯한. 저는 Z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X세대 같은 경우 하루에 1시간 넘게 약 한 65분 정도에서 머무는데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밖으로 안 나갈까? 아무래도 손에 휴대폰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의 이제 말씀이실 거죠. 휴대폰을 없애면 나갈 것이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그게 하나의 습관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Z세대의 응답자 중 67%는 며칠 동안 집을 안 나가도 다 된다. 음식 배달되고 뭐 즐길 수 있고 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즐길 것도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전 세계 MZ들이 이제 야외보다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메니얼 트렌드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의식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먹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떡이라든지 뭐 양갱 같은 그 전통 간식들, 약과 같은 것들도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즐겨 먹어서 그때는 좀 별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요즘 MZ들이 이게 보편적인가 봐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차장 과장 시절에 이제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면 보통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가서 잔뜩 사잖아요. 제가 양갱을 사면 젊은 친구들이 참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어르신들 누가 먹냐고. 그래서 나 먹을 거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직장 생활 그만두기 전까지 어디 놀러 갈 때 이제 그때 장볼 군번은 아니죠. 그런데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잘 먹어요. 그런 것들 알아서 담는다.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됐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우리가 양갱, 밤, 쑥, 팥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할메니얼 디저트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젊은 층들이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21%나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편의점을 가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품들은 편의점에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었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전면에 나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빵과 샌드위치, 붕어빵 같은 간식류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편의점에서는 여수의 한 디저트 맛집과 이제 협업을 해서 쑥크림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쑥크림인데요. 이것이 한 달 만에 15만 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팥이라든지 딸기 샌드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맛의 변화. 또 하나 요즘 약과 쿠키. 이거 맛있어요. 요즘 뭐 벌써 딱 이제 지나가면서 표정이 달라지는데요. 마치 약과 하나 먹은 듯한 표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2013년 5월에 출시된 지 5일 만에 10만 개가 팔렸는데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1,000만 개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양갱, 소보루빵, 막걸리, 식혜 이런 것들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인 흐름이다. 네. 네, 아니 할머니 입맛에 MZ세대가 푹 빠진 듯합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서도 인기라고 하던데요. 해외에서 온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네. 뻥튀기죠. 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네. 것이고 그렇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곡물을 튀긴다라는 문화가 없고 곡물이라는 이미지는 네. 건강하다라는 이미지를 주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뻥튀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즐기는데 예. 특히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즐깁니다. 네네네. 뻥튀기에다 토핑을 얹어서 먹는 지금 거죠. 화면에 나오는 것도. 예, 우리나라 같은 네네네. 경우도 뻥튀기에다가 아이스크림 얹어서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와플처럼 예, 먹어요. 잼과 소스 그다음에 이제 과일 등 이런 것들을 얹어서 먹는 네. 이런 것들이 방금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신 것처럼 예. SNS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K 베이커리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베이커리 수출액이 4억 4천만 달러, 약 네. 5,800억에 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이끈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호빵을 필두로 한 팥이 들어간 제품이었다면 네. 이제는 약과 제품인 것 같아요. 따라서 SPC 삼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약과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매장에 납품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SNS를 보면서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약과를 사가는데 서양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과를 왜 좋아하나 그랬더니 우리가 유럽이나 뭐 미국 나가 보면 그들의 디저트는 굉장히 달죠. 우리가 먹는 디저트는 조금 덜 달지만 그들은 약과도 굉장히 많이 달죠. 단축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그들은 건강하게 단맛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유럽 분들이 이 약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 요 제 차용제 뇌피셜까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뻥튀기 위에 이제 토핑 같은 거 얹어 먹을 생각은 아예 해보질 못했었는데 요 다가오는 명절에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아이스크림 안 얹어 드셔보셨어요? 이거 약간 비슷한 느낌. 그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작가분하고 얘기했는데 특정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조각으로 된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거 얹어 먹는 게 더 맛있다라고 하는 네. 제가 그 MZ 세대한테 꿀팁도 하나 얻어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먹을 거 이야기하실 때 가장 이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차용조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식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반찬들도 MZ들이 할머니 입맛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요즘 날이 선선하니까 야장이라고 하죠. 예. 밖에서 이제 퇴근 후에 야외 고깃집 가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기서 주목받는 또 의외의 반찬이 있다고 해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들 너무 좋죠. 여기에 갓김치가 등장을 갓김치. 했습니다. 너무 예, 맛있죠. 벌써 이제 우리 셋이 동시에 이제 침이 고이는 듯한 발음들이 나오는데 삼겹살에다가 이제 그 갓김치를 구워서 삼겹살을 이제 가수로 돌돌 말아서 네. 먹는 이제 부분들이다라는 아이고 거죠. 맛있죠. 원래 이제 갓김치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 거고 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우리가 한 가지 의외의 사실들은 뭐냐면 이 갓에 톡 쏘는 맛이 열과 기름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 열이 발생하고 기름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약하다라는 것에 이제 차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요즘 일부 MZ 세대 같은 경우는 고기 맛도 고기 맛이지만 갓김치 때문에 야장을 간다라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요즘은 우리가 고추냉이도 많이 얹어서 먹죠. 고추냉이 같은 경우도 열과 기름에 약합니다. 이것도 한 가지 팁이거든요. 같이 고추냉이도 같이 드시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워낙에 알싸한 향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뜨거운 고기와 곁들여 먹으면 그 풍미와 식감만 남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MZ들의 취향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는 것들에 이어서 이렇게 MZ들의 입맛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했는데 먹는 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 MZ세대가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소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에서 뭘 하는지가 궁금한 건데 할메니얼 트렌드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취미들이 있을까요? 일단 MZ세대들의 취미 생활을 정리를 해보자면 뭔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거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려는 그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라는 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었죠. 텍스트 힙이라 그래서 이틀 독서가 전이었죠. 힙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신조어가 드러날 정도로 온라인으로도 뭐 웹소설을 읽는다든지 전자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도서관에 간다든지
간다든지 북카페에 간다든지 이렇게 책 읽기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니팅이라 그래서요. 니팅. 뜨개질을 말을 하는데요. 아하. 이게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조금 마음의 안정도 찾으려는 그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외에도 식물을 키운다든지 식테크라고 하잖아요. 희귀식물 품종을 키워가지고 이거를 약간 이제 돈이 되는 취미 생활로 그런 하는 경우가 거죠. 있어요. 네, 또 이제 제철 코어라고 해서 제철 음식, 제철 이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어허. 페스티벌을 찾아가려는 그런 취미 생활을 즐기는 MZ 세대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할메니얼 트렌드라고 일컬을 수 있는 MZ들의 여러 또 취미들, 취향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니들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던 뜨개질에 MZ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뜨개질에 얼마나 빠져 있으면 이제는 집 안이 아니고 집 밖에서도 뜨개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한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합니다. 영화관에서 예, 그래요? 특정 영화 뜨개 상영회를 했는데 전석 매진이었다고 합니다. 극장에서 아예 뜨개질을 공식적으로 예. 하라고. 근데 영화 같은 경우 우리가 리틀 포레스터 같은 편안한 영화를 상영 좀 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뜨개질을 하려면 이제 그 뜨개 도면을 봐야 되잖아요. 뜨개 도면을 볼 수 있도록 조도까지 이제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편안하게 영화를 보면서 뜨개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관람료만 내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상당히 조금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네요. 자, 뜨개질.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그 누나가 뜨개질 숙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네네네. 이제 여성분들에 대해서 네. 그걸 어머니가 해줬던 숙제를 대신해줬던 이 방송을 우리 저희 누님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MZ 세대들이 찾아서 뜨개질을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한 카드사의 이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네. 2024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뜨개질 카페를 이용한 건수가 10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이 주요 고객층은 역시 2030 여성들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뜨개질이 유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심신 안정에만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MZ 세대의 특징은 뭐죠? 남과 다른 뭐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소품이라든지 옷을 만들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나만의 취향을 하는 우리가 DIY 직접 만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뜨개질이 아니겠나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극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을 좀 정화하는 수단으로서 MZ가 뜨개질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굉장히 또 빠져있던 취미 중에 하나인데 식집사라고 하죠. 식물 키우기 네네. 취미가 또 MZ들에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반려동물뿐만이 아니고 식물로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MZ들이에요. 저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중에 그러세요? 하나입니다. 네. 저도 역시. 회사 다닐 때 난 같은 거에서 난. 차용지가 손대면 꽃을 피운다 나니 오. 뭐 이럴 정도로 마이다스의 손. 굉장히 공기 안 좋은 사무실에서도 꽃을 이제 피우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퇴근 후에 뭐 영화를 보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이런 취미를 가지셨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네. 퇴근하시고서 그때 마당에 있는 집이었는데 아. 수건 같은 거 가서 잎도 닦고 물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네. 역시 새순이 올라온다라든지 계절이 바뀌면서 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뿌듯함, 그다음에 기분 좋음, 명상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9월 반려식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인구 및 산업 규모를 이제 해보니까 500여 명에게 이제 남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4%가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예. 특이한 것은 30대 이하가 37%나 이것을 키우고 있다라고 해요. 네. 굉장히 저도 의외의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예. 단순하게 식물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식물 자체가 1조 한 1천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분, 배양토, 영양제 등에 대해서 1조 한 2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흙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네. 초기에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네.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려의 느낌을 좀 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죠. 이것은 아무래도 편안함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식몽이라는 유행어도 나왔습니다. 퇴근해서 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꽃만 바라볼까요? 아니면 오늘 상사한테 혼난 것들을 정리할까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나무 숲이 돼주기도 하고 저는 뭐 요즘 육아 때문에 좀 화분들에 소홀했는데 오랜만에 가서 물 한번 싹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요 얘기는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틀 전에 저희가 MZ들이 독서에 빠졌다 텍스트 네네.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뭐 책구 다꾸라고 해서 책 다이어리 꾸미기에 좀 빠져 있다. 관련해서 이제 완구 소비도 굉장히 증가했다. 키덜트족을 노리는 MZ들을 겨냥한 완구점 또 해당 산업의 전략들도 이 시점에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MZ 세대가 빠진 취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게 할메니얼 트렌드에서 시작된 얘기인데 너무 우리가 할머니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아서 할아버지들이 즐겨 두시는 이 바둑에 또 MZ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MZ들이 아날로그 붐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예가 바로 바둑입니다. 예. 한국대학바둑연맹에 따르면요. 2023년 2년 전에 전국 대학 바둑 동아리 부원 수가 예. 1285명이었는데 이게 점차 늘어나서 어허. 올해 2025년에는 2025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년 사이에 58%가 증가를 한 어허. 셈인데요. 그만큼 이렇게 바둑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왜 그럴까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자면요. 영화 승부 아시죠? 아, 이 사제지간의 이 라이벌 구도를 영화화한 거잖아요. 이창호, 조은현과 소영국수. 이창호 구단의 사제지간의 라이벌 구도를 영화화한 건데 또 이것도 있었고 또 더글로리라 그래서 드라마 기억하시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극의 흐름을 이끄는 주요 장치가 바둑이었습니다. 맞아요. 또 최근에 나왔었던 예능 데블스 플랜 2에는 이세돌 구단이 출연을 해서 인기를 얻은 바 있는데요. 아마도 이 MZ 세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이 바둑이 네. 쉽게 접해지다 보니까 이 바둑에 친숙하게 생각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뇌 싸움의 원조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바둑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세대 기원이라는 것도 생겨나서요. 뭔가 카페처럼 우드톤의 뭐 음악도 네. 나오고 또 인공지능 AI 로봇과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앞서 이야기한 인기 영화나 콘텐츠들이 바둑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이야기인데 같은 맥락으로 이제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촌캉스라고 해서 농촌 쪽으로 바캉스 가는 네. 그런 연출들 많았잖아요. MZ들이 촌캉스 그렇게 많이 간다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놀러 가면 리조트, 펜션 네. 이것만 생각하지만 이제 촌캉스를 간다는 것은 이제 민박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네네네. 이 민박이라는 것이 방을 하나 빌려주는 것도 있고 하나의 독채를 이제 빌려주는 건데 네. 이런 촌캉스 하면 떠오르는 패션이 있죠. 배바지에 밀짚 모자 그리고 아궁이에 그쵸, 직접 그쵸. 불을 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편함. 근데 꼭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민박을 가끔 가보면 예. 화장실을 요즘은 최현대식으로 개조를 하고 네. 약간의 편리성은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펜션보다는 불편하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모습들이 있고 거기서 텃밭에서 무엇을 따먹을 수 있게 이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기를 끄는 것이 필름 카메라도 다시 레토로 감성으로 복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촌캉스 가면 할머니 패션이라고 해서 좀 투박하지만 정감 가는 우리에게 네. 익숙한 그런 패션들도 또 MZ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이걸 아예 일상으로 또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가수 지드래곤이 머리에 할머니 스카프 쓰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이 할머니 패션을 해서 마치 할머니 옥장에서 그 옷을 좀 빼온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을 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랜파 코어, 그랜마 코어 같은 이러한 코어 룩들이 네. 이제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셀럽들도 즐겨 입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참 MZ세대들이 이런 패션도 그렇고 최근에는 뭐 자개 문양이라든지 가장 전통적이고 우리가 할머니 집 가면은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롱들이라든지 그런 패턴 문양들을 소재로 한 제품들이 좀 소비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가장 전통적이고 한국적으로 여겨졌던 소재들이 좀 인기를 끌어왔다는 얘기까지 올 한해 정말 이 소비 트렌드가 할메니얼 트렌드로 가장 뜨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열기가 잠깐 반짝으로 그칠지 계속해서 또 지속이 될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은 쉽게 멈추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인기보다는 과거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감성의 진화 과정으로 해석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각 나라에 맞는 전통 문화를 재해석해서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현재와 소통하면서 그 빛을 키우는 우리만의 클래식 전통 문화와 할메니얼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